자, 이번에는 이제 개수, 차수, 랭크라는 말을 쓰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차수, 개수, 랭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쓸 때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첨가 행렬이죠. 요까지 쓴 걸. 그냥 개수 행렬만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가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게 이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2z라고 돼 있고, 만약 이게 전부 다 0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0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마이너스 2분의 7z 이퀄 0 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정보가 없어요. 뭐 나머지는 0000이니까 뭐 정보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제가 1이라고 잡아볼게요. 1 이렇게 잡으면 z 이퀄 뭐 0 값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정보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연립방정식 3개를 활용해야 x, y, z를 구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z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정보는 일단 뭐냐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x, y, z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x, y 콜 뭐 예를 들어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x 2배의 x 플러스 2배의 y 콜 4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연립 방식 푼단 말이야. 자, 이렇게 푸는데 뭐 복잡하게 쓸 것 없이 0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0, 0 이렇게 썼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정보는 두 개는 줬지만 사실은 하나는 뭐예요? 허수죠. 페이크란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걸 적은 거지. 즉 우리가 1, 1, 2, 2라고 돼 있는 꼴에서 이렇게 1, 1 해서 2배, 마이너스 2배에서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 한 줄만 살아있죠. 사실은 연립 방식 풀 때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연립 방정식 풀 때 가장 최소의 관계수 나타나 있는 그 값을 우리가 말하냐면 행렬의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 그러니까 지금 얘는 랭크가 두 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요 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다시피 랭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리딩 값을 나타나 있는 행, 리딩 값이 나타나 있는 행이 몇 개 살아있느냐, 한 줄, 두 줄 살아있다. 그러면 랭크가 2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랭크라는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랭크의 개수는 뭘 이야기하냐면 연립방정식에 내가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그 관계식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따로 외울 건 없고요. 아이디어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주어진 값에서 예를 들어서 요 앞에서의 랭크 값은 뭐냐면 한 줄, 두 줄 살았으니까 랭크가 2라고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를 썼는데 얘가 없다고 치고 쓴다면 한 줄, 두 줄, 세 줄이 살아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랭크가 3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요 성보를 가만히 좀 보니까 얘는 뭐예요?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 곱하기 z는 3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예를 들어 9 마이너스 2분의 17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정보는 뭡니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3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 전부 다 0이니까 x, y, z에다 아무리 큰 값을 넣어도 3이 될 수 없잖아요. 해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즉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요 랭크의 값과 요 랭크의 값이 서로 다르면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지려면, 해가 있으려면 얘가 0이면 전부 다 0이면 여기도 0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랭크와 얘 랭크와 얘 랭크가 같으면 해가 존재하고 얘와 얘가 서로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뒤에 내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랭크의 특징은 뭐냐면 A와 A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다라는 겁니다. 참 특이하게도. 자, 랭크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바 0, 0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1, 2, 3, 4, 바 0, 0 이런 꼴과 같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x 플러스 2배의 y는 0입니다. 3x 플러스 4배의 y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한번 써보면 얘 1, 2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배에서 여기다 더하면 얘 0 되죠.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건 한 줄, 두 줄 살아있으니까 요거의 랭크는 2다. 왜?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어야만 반드시 풀리는 꼴이구나.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죠, 얘가. 두 번째 게 허수가 아니에요. 만약 이게
3이고 여기가 뭡니까? 6이 된다고 한다면 3배하면 요 똑같은 값이죠.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라서 허수 페이크죠.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페이크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연립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건데 요거의 랭크는 2가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이게 또 특이한 게 A 트랜스포즈를 취해보면 A 트랜스포즈는 1,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취했는데도 가우스 소호법을 취해보면 랭크는 결과적인 게 똑같아집니다. 참 특이하게도. 그래서 얘 값을 써보면 1, 3이 되고 여인수 전개법 기본 행연산법에서 마이너스 2배에서 여기다 더해요.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살아있고 두 번째 줄 살아있으니까 랭크는 2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놈의 값과 이놈의 값은 완전히 다른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랭크 자체는 같아집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요. 랭크 A의 값과 A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같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다면 하나의 간단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행렬은. 한양대 14년도 문제를 갈 텐데 뭐 중간에 상황이 있어서 약간 끊겼어요. 자, 다음 행렬의 개수 랭크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는데 그냥 이게 풀려면 상당히 숫자가 지저분해 가지고 찾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어차피 트랜스포즈와 랭크 A 값과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값이 같으니까 제가 트랜스포즈를 취할게요. 취해가지고 2, 3, 4, 5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7, 8, 9, 10, 그 다음에 72, 88,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를 하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여기다 더해버릴게요. 하나를 일단 1이 하나 나와야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2, 7, 72라고 이렇게 잡고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1배에서 여기다 더해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1배 하니까 얘가 1이나? 그리고 마이너스 1배 하니까 88이 72니까 16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4, 9, 알파, 5, 10, 베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순서는 뭐 왔다 갔다 얘가 제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매칭을 하는 거죠. 요 값에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5배 이렇게 하면 좀 선택권이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옆으로 다시 밑으로 가서 여기서 본다면 얘가 1, 1, 16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하죠. 0 되고 마이너스 2배 하니까 5배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32 되겠지? 72, 30이니까 40이 되나?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하니까 얘 0 되고 마이너스 4배 하니까 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배 하니까 마이너스 60이죠? 맞나? 마이너스 4배 하면 64 이래 되죠? 마이너스 맞나? 마이너스 4 맞죠? 그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64가 나오네. 그렇죠? 맞나?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5배에서 여기다 더하면 0 되죠. 마이너스 5배 하면 얘가 5가 되고 마이너스 5배 하면 마이너스 80이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자, 요건 지울게. 일단 뭐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 뭐 16 제일 위에다 올려버릴게요. 05, 40, 05, 알파 마이너스 64, 05, 베타 마이너스 80 뭐 이렇게 나와 있네. 뭐 좀 요게 좀 맞춰졌으니까 이제 좀 쉽겠네. 그러면 이제 1, 16이 되고 여기다 0, 5, 40이라고 잡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얘 0 되죠. 0 될 거예요. 랭크가 2라니까 맞춰지겠네 이제. 마이너스 1배 하고 마이너스 1배 하니까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1배 하니까 64에다 사시니까 104? 이렇게 될 거 맞지? 그리고 0, 0 되고 마이너스 1배에서 하니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120인가? 이래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랭크가 2가 나와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요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야 되니까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돼야 되겠네. 알파 값 104고 베타 값 120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게 찾아야 되겠네. 그 방법이 나왔겠죠. 맞죠? 중간에 우리가 이게 요 숫자들이 이제 요런 게 하나의 기법적인 거죠. 계산. 저도 순간 이제 그냥 통짜로 그냥 계산하려면 무척 귀찮아요. 이걸 최소 공배수를 다 정해서 계산하느냐, 트랜스포즈해서 계산하느냐, 이것도 무척 불편하고, 일단 기준을 1로, 여기서 출발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걸, 얘를 여기다가 빼기 1 해서 요걸 하나 1로 만들어. 하나를, 일단 시작점에 1을 만들면 다음 단계는 좀 쉬워집니다. 그냥 풀라고 하면 무척 좀 귀찮아지죠. 이게 한양대 기출 문제들인데, 전부 다, 한양대 기출 문제는 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자, 연립방정식의 성질 한번 본다면, 아까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행렬의 연립방정식의 해 성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랭크 값이 뭐 예를 들어 제가 1, 2 뭐 이렇게 여기가 뭐 0 값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0, 0, 1이라고 돼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x 플러스 2배의 y는 0입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1입니다 라고 되니까 해가 없는 거죠. 사실 맞죠?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어진 게 요 앞부분에 대한 랭크라고 한다면, 랭크 A라는 값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랭크 A는 1이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뒤에 것까지 우리가 랭크를 따진다면, 랭크 얘를 A, B라고 쓴다면 A 바 B라고 써가지고 얘 값은 2가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값이. 그래서 랭크 값 얘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랭크가 두 개가 다르게 되면 해는 반드시 없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두 개는 반드시 볼 때 랭크 A 값이 랭크 AB보다는 항상 작게 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얘보다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소관계로 이렇게 외워두면 어려우니까 그냥 두 개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개가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소관계로, 책에는 보통 이렇게 대소관계를 해놨지만, 자, 그리고 랭크가 만약에 여기가 0이 됐다고 쳐요. 이렇게 0이 됐다고 칩시다. 0이 되면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걸 말하죠. x 플러스 2배의 y는 0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냐면 마이너스 2배의 y니까 y를 뭐 t라는 변수로 둬버리면 y는 t가 되고 y는 뭐가 됩니까? t 이렇게 되죠. 요게 해가 된다. 그럼 t 값을 뭘 잡느냐에 따라서 xy 관계식만 나오는 거니까 해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립니다. 많아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같다 하더라도 정방행렬의 차수보다 떨어지면, 작아지면, 작게 되면, 그럼 뭐냐면 해는 무수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 숫자를 좀 더 넣어서 0, 1, 뭐 0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y가 0입니다 라는 거죠. y가 0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배의 y는 0입니다 라니까 또한 x 이퀄 0 해서 해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의 랭크와 요놈의 랭크가 같으면서 풀랭크라고 하죠. 풀랭크. 우리가 2 곱하기 2행렬이 똑같이 n by n이면 n개가 되면 풀랭크만큼의 개수가 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행렬을 따질 때 또한 이것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 2, 3, 4, 5, 6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의 값에서 이제 x, y, z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행렬의 성질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0, 0, 0 단순하게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행렬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얘는 뭐예요? 1행, 2행, 2 곱하기 1열, 2열, 3열이니까 3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게 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3 곱하기 1이 돼야 되죠. 즉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서 n by n 할 때 이 두 번째 이 성분은 뭘 의미하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의미하고 있죠. 맞죠? 미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에서 n by n 할 때 두 번째 정보를 뭘 의미한다? 연립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n by n 행렬이라고 주어지면 두 번째 정보는 뭐다? 미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내가 특화돼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나중에 가면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렬의 두 번째 성분은 뭐다? 미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럼 미지수의 개수와 동등하게 랭크가 다 풀랭크로, 이걸 풀랭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랭크가 풀랭크가 딱 되면 우리가 해는 유일하게 존재하고, 풀랭크가 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랭크가 두 개 다르면 무조건 해가 없게 되고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뭐 단순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올려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시립대나 국립대나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뭘 찾아라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랭크 A 값과 랭크 A, B 값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조건을 찾아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 1, 2, 1,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2, 마이너스 2, 3, 1이 되고, 여기는 x 2배의 3 마이너스 a 제곱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랭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1, 2, 1, 2라고 쓰고, 마이너스 2배에서 여기다 0 더하면 0 되죠.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되죠.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하니까 1 되고,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리고 여기다 x배 해서 더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x배. 그럼 0 되죠. 마이너스 x배. 여기다 마이너스 x배 하니까 이렇게 되나?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x배 하면 응? 쏘리. 그럼 뭐가 이상하더라. 하면서 이상해. 왜 x를 적고 있지? 미쳤구나. 하도 단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이제.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자, 요 0. 요 마이너스 1배에서 0. 마이너스 1배 하니까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a 제곱. 그죠? 마이너스 1배 하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이 0이 돼버리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a가 플러스, 요거는 0이 되려면 루트 2가 되면 되죠. 맞죠? 그럼 a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 랭크가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풀어놨나? 맞죠?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뭐가 되냐면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돼야 돼요. 아니면 얘가 0이 되고, 그런가? 요게 0이 안 돼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이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안 되면 됩니까? 그러면 얘도 0이 안 되고 얘도 0이 안 되겠네요. 해가 무수하게 많아지려면 얘 둘 다 0이 돼버리면 되죠. 둘 다 0이 되려면 방법이 없죠. 맞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는 지울게요. 이번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전부 다 그냥 행렬을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그리고 랭크 계산하고 기본 행연산법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제 3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선형대수가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형대수학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1장, 2장은 선형대수학에 그냥 기본만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면서 느껴봐야 되지만, 뭐 느껴볼 것도 좀 문제 풀어보니까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머리 터질 것 같아, 산수하다가. 산수하다가 터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를 가보죠.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어렵죠. 그렇죠? 수학에서 보통 뭐 교수들이 물어봅니다. 벡터는 뭐 그래도 뭡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걸 말하죠. 벡터. 공간이란 말은 뭐예요? 스페이스란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벡터 스페이스, 실수 공간.
벡터 공간, 복소 공간, 그 다음에 함수 공간, 뭐 힐버트 공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T2 스페이스, T1 스페이스, 수학과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스페이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갖고 놀 수 있다. 어떻게 갖고 놀 수 있느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사칙 연산식의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다. 벡터들은 마음껏 갖고 놀 수는 있죠. 근데 나눌 수는 없죠. 그죠? 여기서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V라는 값은 덧셈과 스칼라 곱셈의 연산이 정의된 대상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덧셈이 정의되면 빼기도 정의가 됩니다. 왜? 스칼라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덧셈 빼기가 되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반복되는 걸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만 이야기. 그러니까 성분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스칼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스칼라 곱에 대한 연산이 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V 안에 있는 원소, V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V가 있다고 쳐요. V가 있으면 여기에 V의 원소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U도 있고 V도 있고 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정보 U와 V를 두 개를 뽑아왔을 때, 그리고 K와 K-는 실수입니다. 스칼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V를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덧셈과 꽃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덧셈은 뭐에 대해서냐면 이 성분들을 이렇게 두 개 더했더만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벡터와 벡터는 두 개 더하면 벡터가 되지 않습니까? 벡터가 아니라 실수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건 이게 하나의 공간 아닙니까? 이 공간 안에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더하고 곱하고 해서 여기다 놀 수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 더했을 때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놀고 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의하는 건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얘랑 두 개 곱하는 거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 곱하는 거, 벡터 두 개를 곱한다는 개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곱하는 개념은 여기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나누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나누기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단지 나눈 건 얘 두 개 더하고 빼고, 그러다가 여기다가 해봐자 끽 해봐야 두 개 더하고 빼고 작업하고, 여기다 상수 K를 곱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얘를 늘려서 K를 곱해봤더만 얘가 밖으로 튀어나가서 KU가 여기 있지 하고 여기서 혼자 막 놀고 있으면 그러면 재미가 약오르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만 갖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덧셈과 그 다음에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사칙연산에 닫혀 있어야 된다. 즉 두 개의 더한 값은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고 스칼라 값을 곱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 있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다루기가 편리해야 되죠. 다루기가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세 개의 값을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두 개를 계산하느냐, 그 순서에 상관없더라. 이걸 우리가 결합법칙이라 합니다. 세 번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네 번째, 이번에는 이제 항등원이랍니다. 항등원, 항상 같은 값이 나오도록.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벡터 스페이스라는 값은 뭘 정의했냐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그러면 세 번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U라는 값이 있는데 이미 덧셈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뭔가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항상, 등이 나오도록 하는 원소, 원이 뭐예요? 얘를 말합니다. 항상 더해서. 근데 이 더한다는 개념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는 더한다는 개념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정의하지만 수학을 정의하는 데서 꼭 더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기호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적용을 했을 때도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원소를 뭐라냐면 항등원이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라고 본다면 얘랑 만족하는 항등원은 뭡니까? 0이죠. 그렇죠? 0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 놈의 값이 뭡니까? 얘랑 곱하는 걸로 정의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다르죠? 그래서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덧셈에 대해서 정의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면 0이 되는 게 맞죠. 꼭 0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기 덧셈에 대한 값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건 꼭 덧셈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덧셈이 이렇게 정의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0이라고 정의하면 안 됩니다. 0은 뭐예요?
어떤 그 항동원이 항상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 안에 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U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색다른 뭐 얘가 있다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역원이라고 하죠. 역원은 뭐예요? 항동원을 찾고 나면 우리가 이 항동원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느냐? 그 항동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더셈 뭐 이런 꼴을 썼을 때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항동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더하기라고 친다면 뭐예요? 마이너스 U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뭐예요? 역이 되는 원소다라는 의미에서 역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항동원을 찾아야 역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역원을 찾고 항동원을 찾는 게 아니죠. 항동원을 찾은 다음에 역원을 찾을 수 있더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뭐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랑 상반되는, 나랑 뭐 도플갱어를 하나요?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도플갱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에 상관없죠. 얘랑 두 개 더하는 거에 정의가 잘 돼 있으면 순서 바꾸는데도 정의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총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는 뭐냐면 1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뭘 정의하고 있냐면 덧셈에 대해서 스칼라 어떻게 계산한다는 걸 정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뭐냐면 스칼라 곱에 대한 정보를 던지고 있습니다. K를 곱하면 분배법칙 뜬다. 주어져 있는 K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두 개 곱해진 건 순서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수를 곱하면 여기다가 뭔가 1을 곱하면 U가 자기 자신이 되도록 뭔가를 곱해요. 스칼라 여기다가 U에다가 자기 자신이 하도록 여기다 무슨 스칼라 값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느냐. 물론 스칼라 값을 여기다 곱하기를 정의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곱하기 정의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요. 근데 곱하기의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꼭 1이 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네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는 총 10가지, 9가지, 제가 9가지만 적어놨는데 10가지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도 9가지만 해놨나? 뭐 10가지, 9가지라고 할게요. 뭐 여기서 제가 뭐 똑같은 게 반복된 걸 하나 빼놨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총 9가지고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는 덧셈에 대해서 나머지 4가지는 스칼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이 10가지를 9가지를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할 시간이 누가 있느냐는 거야. 그럼 벡터 스페이스인지 확인하려면 방법은 뭐냐면 항등원, 역원이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항등원, 역원. 그리고 또 하나 곱셈에 대해서는 뭘 찾으면 되냐면 단위원이 있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보고 나머지는 맞겠거니 하고 이렇게 참관하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다 원래대로 하려면 이 10가지를 다 참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게끔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머지도 여기서 정의되지 않은 또 정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정리들이 있죠. 그 우리 책에 보면 5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52페이지 보면 그 외에 나머지 값들은 이러한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한 결과로 얘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0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K를 곱하면 뭐 어떤 K에다 0 곱하면 0이 되더라. 뭐 U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U가 되더라. 뭐 KU가 0이면 K가 0이 되거나 U가 0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네. 요거 하나만 본다면 행렬은 공간이라는 말을 안 쓰죠. 행렬 공간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 이런 성질을 만족 안 하거든. 행렬은 행렬끼리 뭐 이렇게 어떤 개념으로 따져서 행렬 공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뒤에 우리가 뭐 특수한 케이스는 행렬 공간이라는 말을 쓰겠지만 일단 자 그럼 이제 일단 보면 알아두기를 한번 읽어보죠. 벡터 공간이라는 건 무척 이론적이라서 이렇게 썩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그렇게 놀이를 이용해서 제가 비유를 해드린 겁니다. 벡터 공간은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사칙 연산을 계산하듯이 마음껏 갖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계산법을 통용시키기 위한 게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벡터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하면 벡터 공간, 실수를 가지고 갖고 놀겠다 하면 실수 공간, 정수 공간이라는 말은 안 쓰죠. 왜 안 씁니까? 정수와 정수를 2와 마이너스 3을 양의 정수라고 쓸까? 그러면 양의 정수는
2도 양의 정수고 3도 0의 정수지 않습니까? 근데 3에다가 스칼라 값을 곱했다고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를 1을 곱했다. 스칼라는 여기는 실수 전체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이게 두 개를 더해버리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정수 공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공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정수 공간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겁니다. 왜? 정수 공간은 함부로 정수들은 둘이서 더하고 놀 수는 있는데 거기다 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딱 더해버리면 양의 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해.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자, RN 상에서 우리가 가장 쉬운 벡터 공간은 뭐냐라고 한다면 실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RN이라는 건 뭐냐면 각 성분이 n개입니다. n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R3라고 쓴다면 성분을 몇 개?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쓰는 거고 RN이면 여기가 n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벡터 공간에서 가장 쉬운 벡터 공간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0벡터입니다. 0벡터. 왜 그럴까요? 0벡터는 자기 자신끼리 더해도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또 들어가죠. 가장 쉬운 벡터예요. 그리고 0과 0을 0에다가 스칼라를 0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한다 하더라도 실수값을 곱해도 또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벡터 공간이 된다고. 0벡터에다가 1을 곱해도 0벡터죠. 맞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9가지를 다 성립합니다. 첫 번째부터 쭉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전부 다 9개 다 성립할 겁니다. 실수 공간에서의 계산법에서는 뭐합니까? 실수 공간에서는 더하고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하고 빼고 스칼라 꼽고 하는 정의대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상에서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은 뭐냐면 0벡터라는 겁니다. 0벡터. 그럼 벡터 공간은 무조건 하나는 생기네. 0벡터라는 게. 가장 작은 벡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이 실수 공간에서 Rn 공간에서 벡터 공간이 되려면 최소한 원점, 0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원점이 있어요. 가장 작은 게 원점이에요. 원점. 그래서 벡터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테스트 Rn 실수 공간에서 벡터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원점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공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집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예를 보면 됩니다.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하죠. 실수의 값을 가지고 벡터를 쓴 걸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벡터 값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벡터니까 1,2 벡터니까 제가 꺽쇠로 쓸까? 이렇게 썼어요. 얘는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복소수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썼다면 이건 뭐예요?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리얼 벡터 스페이스 이러한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대 문제를 보면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네 번째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항동원이라고 하고 연산해서 항동원이 나오도록 하는 값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맞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자기가 눈여겨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도 빠르고 막 뭔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것만 가지고 뭐 한 몇 시간 동안 설명하고 이럴 그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런 개념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예제를 몇 개 보여드릴 거니까 예제를 보면 또 우리가 쉽게 또 해석이 될 겁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의 벡터는 일단 V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곱하기 실수 성분을 갖는 2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B, 뭐 CD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 자, 이렇게 돼 있고 행렬인데 벡터의 덧셈과 뭐 일단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행렬의 덧셈으로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 배를 행렬의 스칼라 배로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대로 정의했을 때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도 벡터 공간이 될 겁니다. 벡터 공간이. 즉 뭐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벡터 2 곱하기 2 행렬 요 행렬이 매트릭스라고 하죠. m by m
매트릭스의 2 곱하기 2 행렬 뭐 이렇게 제가 쓸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 혼동되지만 않는다면 M22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혼동되지 않다면 M22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방법은 그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22행렬 뭐 22행 이렇게 보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표기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항등원이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항등원이 있느냐, 역원이 있느냐, 곱셈에 대해 스칼라에 대해서 항등원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항등원이 되도록 A, B, C, D가 되어 있으면 얘가 덧셈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항등원 같다. 항상 같도록 하는 원소 얘랑 이 값이 있느냐? 있죠? 뭐예요? 영행렬. 영행렬이 어디에 있어요? 2 곱하기 2행렬이지 않습니까? 맞죠? 2행렬.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얘를 0, 0, 0,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역원이 있느냐? 항등원이 돼도 항등원을 찾을 수 있는 역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느냐?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쓰면 그럼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2 곱하기 2행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항등원이 있구나. 그럼 이제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항등원이 있느냐? 스칼라에 대해서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니? 여기다 1 곱하면 되죠. 1 곱하면 뭐예요? 각 성분에 다 곱하는 거니까 만족하잖아요. 요 1이라는 값은 뭐 1이라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스칼라로 뽑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벡터 공간의 하나의 예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벡터 공간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1페이지 보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VS라고 보통 씁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두 번째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까?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일단 되지 않습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항상 조건은 뭐냐면 원점을 통과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2 곱하기 2행렬에서 V가 만약에 0행렬 이게 이 0행렬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V 벡터라고 한다면 V행렬이라고 집합이 0행렬을 뺀 행렬을 한다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계산 못하죠. 빠져있으니까 얘가 빠져있으니까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실수 공간에서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원점을 통과해요. 만약에 이게 이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근데 0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즉 보면 얘는 뭐냐면 양수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그렇죠? 그럼 잘 보면 여기에 이 벡터와 여기에 벡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다 이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터지죠.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거기 뭐 51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왜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책의 51페이지에서는 제가 그 정의대로 제가 그렇게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32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어떤 V 집합, 어떤 뭐 양의 실수 집합을 V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K와 V 뭐 이렇게 잡을까요?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V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덧셈에 대해서 몇 가지, 5가지를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사실은 책에는 보통 5가지인데 제 책에는 4가지로 써놨으니까 4가지로 쓸게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 5가지, 스칼라 곱에 대해서 4가지를 다 통용이 되면서 이 안에서 열심히 놀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한다? 벡터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정의가 덧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또 곱하기도 어떻게 정의냐면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저러한 정의를 통해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쓴다면 여기가 U와 V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 자 U와 V는 모든이라고 쓸까요? 모든 수학적인 이제 모든 V에 V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두 가지의 성분을 끄집어 왔습니다. 두 가지의 성분을 끄집어 와서 두 개 값을 가져왔는데 두 개 더하는 값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두 개 곱하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칼라 곱을 곱한다라는 개념은 또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냥 우리가 KU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U의 K승으로 이렇게 정의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주어진 게 몇 가지를 정의해 놨는데 책에는 지금 52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풀이를 해 놨어요. 항등원, 뭐 일단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한번 따져볼까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자,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을 찾는다면 U에 덧셈을 했을 때 무엇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될 거냐? 이게 항등원이죠. 항등원. 항상 같은 값이 되게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게 되죠. U에다가 무언가 얘를 뭐 난 모르겠어. 무언가를 곱했을 때 U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건 뭐 있느냐? 1이죠. 1. 이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1은 뭐예요? 이게 V라는 값은 뭐냐면 뭐로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 V가.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1은 양의 실수가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 1은 뭡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항등원이란 1 값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V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양의 실수가 V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역원을 우리가 따진다면 U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1값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계산법을 취할 수 있는 무엇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항등원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돼 있나? 요거 하고 항등원 뭐 이렇게 따졌고 그 다음에 역원이라고 하죠. 역원 값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U분의 1이지. 맞죠? 쏘리. 그럼 요게 U분의 1이에요. 순간 착각했어. 곱하기인데.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거 양의 실수니까 정의가 안 되네. 나도 순간 착각해가지고 얘가 막 마이너스 U인데 이거 생각한 거야 지금 순간. 그러니까 양의 실수의 모임인데 이거 그럼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되는데 왜 했을까 순간 착각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정의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항등원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역원이야. 지금 이 역원에서 U는 뭐예요? 양의 실수거든요. 양의 실수는 뒤집어도 어차피 양의 실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U분의 1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 또 우리가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돼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 항등원이 돼야 되니까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 자, U에다가 무언가를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 맞죠?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1 집어넣으면 되죠. 왜? U의 1승으로 정의가 되니까. 그럼 1은 어디 또 들어가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 안에 V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맞구나. 지금 제가 세 가지만 확인했는데 왜 나머지는 확인 안 합니까? 실제로는 다 해야 돼요. 실제로는 다 하는데 보통 수학자들은 한 3-4가지 정도만 이렇게 테스트 해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뭐 적당히 다 성립되는구나. 물론 10가지 다 해봐야 돼요. 9가지, 10가지 다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테스팅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벡터 공간의 그 9가지의 기술만 가지고 얘들까지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얘는 이제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게 뭐냐면 이제 부분 공간을 다루는데 이제 V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얘보다 좀 작은 공간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다루는 게 이제 부분 공간입니다. 이제부터 뭐 좀 공간이 들어가니까 선대를 좀 배우는 느낌이 들 거야. 앞부분에 사실 행렬 막 숫자 더하고 빼고 이거는 막 스트레스 받아.
산수 계산하고 맞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단순한 계산들은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론 위주입니다. 전부 다. 저는 이쪽이 더 좋아요. 사실 쓰잘데기 없는 계산 안 하고 머릿속으로 굴리면 금방금방 끝나는 거니까. 여기는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면 더 쉬운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또 이쪽이 어렵죠. 단순한 사람은 행렬 계산이 쉽고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뒤로 또 열심히 달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